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각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재부 차관으로 동시 교체됐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지를 적극 드러냈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이 한진칼의 지분 4.3%를 매입했습니다. KCGY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지원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전력이 민관 TF가 최종 공고한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 교체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성대 교수를 거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통화기금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한편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됐다는 점에서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이외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통해 향후 경제부처 개각을 위한 사전 포석을 깔고 공직 분위기 쇄신을 있게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은 북핵 문제의 정치적 타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핵 이슈의 정치적 타결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여러 사람이 바라고 지지하는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게 북중 양국의 열망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은 북중 혈맹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안전보장 문제부터 경제 분야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시 주석은 또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관계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북중 관계와 지역의 영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미국의 정치 외교적 압박 속에서 북한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간 관세 보복전이 가열되면서 중국도 희토류 통제 등 다양한 대미 압박 카드를 꺼내 보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급기야 미국이 홍콩과 대만 문제 등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리기 시작하자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결국 그는 아마 옳은 일을 할 것이다라며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미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보고서에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G-스탱 트레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전 금리 동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더 일찍 했어야 한다며 파월 의장이 하는 일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거세게 비판하고 올해 연준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자 1%포인트 수치까지 제시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미국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4.3%를 인수했습니다. 델타항공이 KCG와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에 백기사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4.3%를 인수했습니다. 델타항공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번 지분 투자에 대해 대한항공과 맺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KCGI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조원태 회장을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시절부터 대한항공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항공사로 꼽힙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이 주도해 2000년 창립한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의 멤버로 지난해 5월에는 항공사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며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8.9%.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 정당성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KCGI는 15.98%까지 보유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델타항공의 지분율을 10%까지 높일 경우 한진 오너가 우호 지분율은 38.93%에 달하게 돼 경영권 논란이 일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온 민관 TF는 지난 18일 현행 누진 요금 체계를 유지하되 7월에서 8월 2달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9.8%로 그중 대폭 하락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33.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승해야 한다는 대답은 7.7%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40대 순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혼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집값 하락을 원했습니다. 또 소득 계층별로는 소득 계층이 낮아질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전망을 두고 상승론과 하락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전망이 엇갈리는 게 오래된 이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보합 상승 반전하면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하락론자들은 이자와 세금 부담으로 다주택자나 갭투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은
하락을 멈추고 보합이나 상승 전환돼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서초구는 이번 주 35주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송파구도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 상승 전환됐습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10월 이후 3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다 지난주 보합, 이번 주 상승으로 돌아선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선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집값 반등에 대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급매물이 팔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론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규제에 주목합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단지들이 2년 뒤쯤 후분양으로 돌아서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하락론자들의 주장은 정부의 일관된 주택 규제로 상승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집값이 상승 기미를 보일 경우 추가 규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62%의 양도세율을 추가로 높이거나 대출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수도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대출이자와 세금은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탓에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낼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강남 4구의 집값은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서 결국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게 상승론자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락론자들은 이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데다 보유세 등의 세금을 계속 내야 하다 보니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다 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의 물량이 풀리면 집값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부동산팀 정창신,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 보합 상승 반전을 하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 집값 상승론자들이 지금 내놓는 근거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집값이 10년 주기로 오를 거다. 뭐 이런 10년 주기설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값은 10년 주기로 해서 이 상승과 조정, 뭐 하락 회복을 좀 반복하지만 뭐 십수년, 뭐 수십 년간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곡선이 좀 우상향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공급 부족에서 이 집값 상승 요인을 좀 찾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고분양가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을 앞둔 이 단지들의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기존에 한 1년 이내에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좀 규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서울 재건축단지 일부에서는 그럼 그럴 바에는 지금 분양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지은 다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뒤에 분양을 하는 그런 후분양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이 서울 삼성동의 상하 2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재건축하면 지금 레미안 라클라시라는 단지로 좀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 단지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후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고요. 또 서초동에는 이 무지개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준비 중인데 지금 후분양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 분양보증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24일까지 이 분양보증을 좀 받지 못할 경우에는 후분양 카드로 좀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또 업계의 또 소식에 따르면 이 반포동이나 방배동 또 잠원동 같은 경우에 이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제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을 또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올해 서울에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후분양 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또 결국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보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이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단지는 45곳이었고요. 총 가구 수로는 6만 6천여 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총 공급되는 물량인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미 지금 공급이 이루어졌고요. 이때 공급된 게 9개 단지 7,600여 가구 정도 됐고요. 이제 이 7,600여 가구는 이제 총 가구 수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온 물량은 한 46% 가량인 3,500여 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 공급 예정 가구의 한 12% 가량이 지금 5월까지 공급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은 이제 앞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 뭐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한 5만 8천 가구가 공급은 되지만 이 중에 일반 분양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은 뭐 집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단지가 좀 후분양을 선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급 부족이 얼마나 나올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좀 보이고요. 만약에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단지들이 좀 많다라면 공급 부족 문제가 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서울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서울 쪽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분양이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비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서울 주택 시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유 기자에게 여쭤볼게요. 집값 상승 전망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하락론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거래량이 부족해서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반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뒤따르는 추격 매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거래량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줄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 현재 상황은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주라든가 뭐 일시적인 그런 거래 변동, 가격 변동으로 시장을 좀 재단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올해 하반기, 내년 초 뭐 이렇게는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질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일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도 다가오는데 이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계속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그런 대출 규제가 아직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쪽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곧 내릴 거고 이에 압력을 받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더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돈 빌리는 게 쉽지 않아서 하반기 집값 상승을 이끌 결정적인 방아쇠는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추가 대책도 이야기할 만큼 의지가 확고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꿈틀대자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아울러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김수현 실장이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는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네, 엇갈리는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 부동산팀 정창식, 유민호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 때부터 그 밖에 서울, 경기, 충청 북부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을 자주 전하는데요. 내일은 충청도와 전라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5에서 3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말 내내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의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마다 외출하실 때 얇은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충청도와 일부 전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과 청주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7에서 28도 분포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